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또 슈퍼스타들이 지금 다들 아주 좋은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달의 선수가 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또 뭐 분데스리가에서 최고의 패서로 또 이름 날리는 선수도 있고 금메달 따고 와서 또 A매치에서 데뷔골이자 멀티골을 또 터뜨린 선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슈퍼스타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나눠보겠는데, 일단 토트넘에게는 정말 축하의 인사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달의 감독 2회 연속으로 됐는데 이게 부임한 감독이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죠? 맞습니다. 성적을 보면 사실 이견이 없죠. 8월 한 달 동안의 화제성은 정말 팀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토트넘의 축구를 능동적이면서도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바꿨구나라는 부분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현지에서의 파급력, 화제성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는데 9월은 성적이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번리전도 잡아내고 아스날전 잡아내고 그 전에 이제 셰필드전도 역전승을 통해서 일단 잡아내고 아스날전을 잡았어요? 아스날전은 비겼죠. 그 잡았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거를. 네. 그 리버풀이 잡히니까 아스날도 잡혔을 거라는 뭔가 그 잠재의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셰필드전을 얘기하고 리버풀전 얘기하려다가 잘못 지금 좀 혼동이 왔어요. 근데 셰필드전은 역전승으로 잡고 아스날전은 원정이었지만 비기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토트넘한테 큰 소득이었죠. 큰 소득이었죠. 그리고 리버풀전을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되게 까다로웠던 일정인데도 훌륭하게 결과를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9월의 성적을 봤을 때 이달의 감독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 뭐 지금까지 1위 유지는 물론이거니와 내용과 결과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포스테코글루 감독 뭐 이대로 나간다면 앞으로 뭐 이달의 감독 더 타셔도 저는 뭐 하등의 불만이 없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더불어서 이제 토트넘 1위와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의 값어치도 정말 이제 여러 방면에서 최고의 지금 상종가를 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도 이제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4번째 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정말 잘하고도 유독 이달의 선수상과 인연이 없는 선수들도 불운하지만 있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특히 사실 라리가 이달의 선수상 물론 같은 리그가 아니지만 리오넬 메시가 왜 이렇게 없을까? 지금 정확한 횟수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자막으로 아마 표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메시 선수는 매달 탔을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은 사실 그렇잖아요. 커리어 내내 은근히 적다. 그런 우리의 예상보다.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다행히 이달의 선수상에 대한 운도 따르는 것 같고 그리고 한 달 한 달의 활약을 쪼개서 보면 정말 받을 수밖에 없는 활약상을 이번에도 남겼습니다. 지금 보면 번리전 해트트릭. 일단 손흥민 선수의 시즌 첫 골이 들어감과 동시에 해트트릭이 나왔다는 점에서 최전방 톱 기용. 이제 토트넘의 톱은 해리케인이 아닌 손흥민이 되겠구나. 이 번리전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팬들한테 눈도장을 좀 찍을 수 있었고요. 아스날전의 멀티골 2대2 무승부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리버풀전에도 한 골을 기록하면서 이 죽음의 일정, 되게 고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일정을 토트넘이 잘 이겨냈는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9월의 활약상이었죠. 그것도 캡틴으로서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톱으로서 또 아주 적응을 완료했다는 부분이 만약에 지금 히샬리송 선수의 여태까지의 상태로 미루어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또 그 역할에 적응을 제대로 못했거나 뭐 적응이 늦었거나 하면은 토트넘의 전술적 체계는 그만큼 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토트넘이 잘 나가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한 전술적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해주면서 실적도 엄청 좋아서 이달의 선수가 또 됐다는 거. 그렇죠. 손흥민 선수보다 이제 이달의 선수 여러 번 차지한 선수가 몇 명 없죠? 이제 6명만 남았습니다. 일단 지금 4번째 수상을 하면서 앨런 시어러 그리고 티에리 앙리와 동률인 손흥민 선수가 되겠고 그리고 이상으로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선수들이 6명. 일단 루니 반페르시가 있고요. 그리고 제라드 호날두가 있고 케인 아구에로가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이달의 선수랑 앞으로도 받을 만한 프로필이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싶거든요. 현재 토트넘의 능동적인 전술 그리고 팀 내에서의 어떤 해결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결과가 좋을 때 손흥민 선수도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주장이라는 점과 현재에서의 스타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달의 선수상 수상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은 올 시즌 안에 손흥민 선수, 이달의 선수가 더 추가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그것은 손흥민의 활약상과도 비례하는 결과가 나올 공산이 크고 그리고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토트넘이 당분간 뭐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계속 잘할 것 같거든요. 선수층의 문제가 이제 토트넘의 최대 약점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맨체스터 시티 팬분들도 충분치 않은 선수층이라고 네. 말씀하실 것이고 아스날의 마찬가지고. 팬들도 우리도 충분치 않아라고 다 선수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맞죠. 예, 그런데 오히려 토트넘은 상대적으로 유럽 대항전 또 안 뛰지 않습니까? 벌써 아스날만 해도 유럽 대항전에서 고생길이 열린다는 게 어느 정도 또 나타났잖아요. 랑스 원정도 패했고. 예, 그거에 비하면은 토트넘은 또 그런 일정 면에서의 여유는 또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말 일정은 힘들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장기간 토트넘이 우승 후보권에서 계속 1위 경쟁할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토트넘도 잘 나갈 것이고 손흥민 선수도 역시 그럴 때마다 주역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와 활약을 계속 남기고 있다. 그런 점이 기대가 되는데 근데 지금으로서 되게 기분 좋은 상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달의 선수상의 수상 가능성을 방해할 수 있는 최대 적은 어쩌면 황희찬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황희찬 선수가 요즘 골 퍼레이드 요즘 그런 페이스면 이달의 선수 한 번쯤은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요즘처럼만 들어가면. 지금 공식전 3경기 연속골에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고 예, 현재에서는 또 코리안 가이라는 그 밈이 That Korean guy. That Korean guy라는 밈이 또 화제가 되면서 황희찬 선수에 대한 지금 현지 스포트라이트 주목도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That Korean guy가 저 인지도를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높이는 데는 굉장히 기여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 데코리안 가이가 이제 펩 가르디올라가 황희찬 선수를 예. 처음 지칭했을 때 이번 인터뷰 때 그때 나왔던 이제 언급된 별명이 좀 되고 말았는데 울버햄튼이 사실 전술적으로 토트넘만큼 한 달의 성적을 잘 내기에는 지금의 전력이나 순위권 전술적인 면을 봤을 때 팀 완성들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점, 선수로서 뛰었을 때 좋은 점은 팀의 상황이 사실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선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래서 더 부각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네투와 황희찬의 지금 활약은 분명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좀 손꼽아 보일 만한 포인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한테 정말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예. 손흥민 선수 앞으로 잔여 시즌에도 이달의 선수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높은 선수고 또 그 가능성을 방해할 수 있는 기존 프리미어리그의 주포인 엘링 홀란이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일단 올 시즌에 조금 흔들리고 있을 뿐더러 홀란 선수가 근데 지금 정도로도 어쨌든 흔들린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홀란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크긴 커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괴물 같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토트넘에서 원래도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갔던 해리케인이 지금은 떠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분명 이달의 선수상 가능성을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네. 거기에 대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또 우리나라 선수 황희찬이라는 점은 네. 정말 프리미어리그를 보시는 우리 한국 팬분들한테 굉장한 기쁨, 볼거리 이런 부분들을 안기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이제부터는 네. 그 중계할 때 사실 저희가 영어 코멘터리를 듣잖아요. 듣죠. 네. 오, that Korean guy again. 뭐 이제 골 다시 넣으면. 그렇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that Korean guy가 이제 어디까지 나가서 손흥민 선수의 그 이달의 선수상 수상을 또 회방 놓을 수 있을지를 보는 것도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아주 큰 즐거움일 것 같은데요. 김민재 선수의 요즘 값어치도 점점 더 상종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투엘 감독이 지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1순위 넘버원 센터백이라고 봐야겠죠. 김민재 선수는 수비 상황에서나 빌드업 상황에서나 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또 투엘 감독이 요구하는 사항, 요구하는 조건에 잘 충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전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리우트 선수가 확실히 초반부터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고 우파메카노도 지금 부상 때문에 한동안 결장을 할 수 있다는 뉴스까지 들려왔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클 수 있다는 점은 사실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에른 뮌헨 후방을 보면 뭐 김민재만 보일 테니까. 네. 근데 주목도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우 주목도는 엄청 높죠. 물론 이미 이제 높고. 어려운 경기들을 혼자서 버티면서 이제 치러야 하는 상황은 많이 나오겠지만. 그렇죠. 사실 초반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기존의 주전 조합이 워낙에 또 막강한 바이에른 뮌헨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도 주전급 센터백이지만 출전 시간을 관리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뛸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존 센터백들의 컨디션 더리우트의 특히 컨디션에 약간의 난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더리우트의 컨디션이 좋다고 해도 김민재 선수를 투엘 감독이 좀 우선시 봤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기본 조합이 일단 됐죠.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번졌을 때 그러면 투엘 감독이 왜 이 선택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순간적인 어떤 민첩성에서 김민재 선수의 장점을 조금 더 높게 보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나폴리에서도 그렇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더 부각이 되고 있지만 왼쪽 센터백으로 뛰는 김민재 선수가 왼쪽 볼 순환과 빌드업에 기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민재 선수가 투엘 감독이 원하는 조건에 더 부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는 1순위 센터백, 투엘 감독이 가장 먼저 점 찍는 센터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출전에 대한 어떤 우리의 걱정보다는 너무 많은 출전에 대한 역설적인 걱정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건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여전히 일정을 많이 남겨두고 있다는 점. 주중 주말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김민재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도대체 센터백과 풀백 멀티가 되는 스타니시치는 왜 레버쿠젠으로 보냈으며 네네. 왜 수비 쪽에 숫자를 더 보강하지 않은 채로 삼선도 문제지만 센터백도 지금 뎁스는 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조금 바이에른 뮌헨의 후방이 지금 상황에선 좀 변수가 있다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어찌됐건 현재로서는 바이에른 뮌헨의 드넓은 뒷공간을 뭐 혼자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네. 커버하는 뭔가 좀 고군분투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제 걱정되는 건 뭐 그거 하나예요. 뭐냐면 정말 역습 잘하는 팀들 뭐 레버쿠젠 뭐 라이프치 이제 이런 정도 강팀들과 만날 때는 그 김민재 선수의 공간 커버 능력도 엄청난 또 시험대에 오르곤 했던 그런 또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강팀들을 만났을 때 이제 김민재 선수가 너무 독박 수비를 하다가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이 실점이라도 하면은 뭐 독박으로 또 그냥 그 뒤집어 쓰는 네, 뭐 그쵸. 그런 상황만 좀 안 나와 준다면 사실 지금의 어떤 바이에른 뮌헨의 환경이 김민재 선수를 더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하는 데 있어서는 고난의 길이지만 어쨌든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는 뭐 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투엘 감독이 또 김민재 선수를 그렇게 왼쪽 센터백으로 써주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서도 지금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 붙박이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제 김영권 왼쪽, 김민재 오른쪽 이러다가 요즘은 김민재를 클럽에서 뛰는 대로 그대로 왼쪽, 네. 그리고 정승현 오른쪽으로 지금 클린스만호가 아마도 이변이 없다면 아시안컵까지 이런 구도를 가져갈 공산이 크거든요. 우리 대표팀에서의 이번에 그 왼쪽을 맡아보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티니지전 활약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만점이었죠. 네. 뭐 빌드업도 그렇고 이 수비적인 경합도 그렇고 넓은 범위 커버까지 이번 티니지전에서 저는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정승현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센터백의 수비 범위를 벗어나서 위쪽에서 1차적인 커트까지도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승현 선수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되는 모습이죠. 그렇죠. 예.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정승현 선수도 전진 수비,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의 전진 수비. 두 선수가 계속 합을 맞추는 만큼 호흡이 더 좋아진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요. 무사크니 같은 선수들은 사실 굉장히 노련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무사크니 선수가 분명 우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던 것 이상으로도 관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센터백선에서 미리 커트가 되면서 네, 그리고 네, 티니지 네. 선수들의 공격이 미리 좀 무리에 그쳤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무사크니가 좀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고 해도 항상 김민재가 미리 눈치채고 같이 따라 나와서 괴롭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티니지 입장에서도 도대체 누가 공격에 기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 분위기가 좀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수로 오갔던 한니발 메브리에 대해서도 김민재 선수가 왼쪽을 커버하면서 괴롭히는 장면이 많았었죠. 네, 그 한니발 선수와 무사크니 선수 이 두 선수는 김민재 선수에게 그 굉장히 혼났던 경기예요. 그 티니지전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슈리 선수까지도 결국은 우리 센터백들에게 좀 고립이 되는. 그래서 티니지 공격은 역시 우리한테 좀 많이 고전했던 그러한 경기가 됐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번 김민재, 정승현 센터백의 활약은 역시 우리가 주목할 만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요즘 추세는 이기재, 김민재, 정승현, 서령우로 계속 포백 라인을 가잖아요. 네. 근데 이기재 선수 쪽은 조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김진수 선수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역시 김진수 선수가 그동안 벤투호에서의 왼쪽 풀백으로서 나왔을 때 활약을 보면 정말 왼쪽 측면에서 동료에 대한 지원도 좋았고 오버래핑과 수비에서의 안정감까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속도의 변수는 역시 이기재 선수보다는 김진수 선수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김진수 선수를 우리가 나왔을 때 활약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재 선수도 킥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옵션은 있겠지만 기존 주전인 김진수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점, 그래서 제 컨디션으로 클린스만 감독에게 실험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베트남전을 보진 못했지만 김진수 선수도 아시안컵을 앞두고 이기재 선수와 함께 왼쪽 풀백 자리를 경쟁할 수 있는 지금 꽤 격전지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추세를 봤을 때는 포백 라인 중에서는 왼쪽 측면 수비에 대한 경쟁이 가장 좀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기재 선수가 뭐
장점이 없다고 어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절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킥이 너무 좋죠. 네, 저희는 네. 그 녹화 기준상 티니지전은 봤고 아직 베트남전은 하기 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이날 경기는 그리고 뭐니 해도 정말 그 우리 슛돌이, 네, 우리 슛돌이가 국가대표 데뷔골을 터뜨렸는데 순식간에 두 번째 골까지 터뜨리는 네, 정말 대단했죠. 이강인 선수의 클래스를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이날의 이강인 선수의 어떤 움직임이랄지 어떤 전술적 위치랄지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시작할 때 위치는 일단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네. 중앙 미드필더 역할이었죠. 홍현석 선수가 왼쪽 그 하프 스페이스,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일단 중앙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재성 선수 위치는 오른쪽 측면 이제 윙에 가까운 역할이었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좌우의 공격수들을 넓게 벌리면서 측면의 폭을 일단 넓게 벌린 형태로 공격을 좀 전개하는데 눈썰미가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전반전 중반부터 이강인과 이재성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사이드 쪽에서 있다가 오히려 중앙 쪽으로 좀 접고 들어오는 네. 그런 유형의 움직임의 비중이 높아졌죠. 그렇죠. 네, 그전에는 일단 중앙에 계속 있었는데 네. 이후에는 사이드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서 먼저 폭을 벌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공 가지고 있을 땐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움직임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홍현석이 역시 중앙 위주로 이강인 선수보다 조금 더 포진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는데요. 이강인 선수 인터뷰를 보면 감독과 뭔가 소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중앙보다는 측면에서 대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경기 중 즉각적으로 클린스만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의견을 수용해서 위치 변화가 좀 발생됐다고 하는데 저는 선수와 감독의 이러한 소통 그리고 계속된 이런 협의는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한 선수에 대해서 대표팀 감독도 의견을 따르고 그에 따라서 팀에 뭔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가면서 우리의 공격이 좀 더 살아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발견을 좀 했다.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뭐 완전히 중앙 프리롤로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의 이강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대표팀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고려해 보자면 이날은 이제 티니지전은 손흥민 선수가 쉬었으니까 아주 반가운 휴식이었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나오게 되면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근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중앙 프리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공격수로 네. 쓰고 있죠.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어차피 동시에 출격하게 될 때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현재 네. 구조가. 그러면 손흥민 선수 없는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보다도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좋은 내용과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향후 또 손흥민 선수와의 공존을 대비한 걸로 따지면 이거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앞으로 사실 그전에도 이강인 선수를 윙으로 썼던 경기가 없진 않았죠. 클린스만 감독은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의 출전 비중이 그동안 보면 윙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결국은 이강인 선수가 갈 자리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초반에 윙 기용이 됐을 때 너무 측면 넓은 공간에서 이른바 드리블러 역할만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재능을 너무 좀 제한시키는 네. 거 아닌가라는. 예. 다행히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그전보다 같은 위치라 하더라도 활용법이나 실제적인 성과가 더 나온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오른쪽에 기용이 되더라도 긍정적인 관여 또 손흥민 선수와의 공존을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물이 올라 있다는 건데 그에 반해서 사실 티니지전 전반의 내용은 사실 저는 좀 좋지 않게 봤습니다. 내용적으로 우리가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이른바 빌드업, 패스플레이 상황들이 너무할 정도로 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전방 압박은 좀 잘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 지역에서 우리가 볼을 끊어내서 템포 빠르게 이제 상대를 다시 몰아치는 이런 흐름에서는 우리가 좋은 경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압박이 더 좋아졌죠. 이제 문제는 아예 뒤쪽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나와야 되는 그 지공 상황. 거기서의 빌드업은 여전히 약간 물음표, 의문부호가 남는 약간 그런 경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센터백과 3선에서 뭐 박용우 선수나 아니면 정승혁, 김민재가 공을 잡더라도 계속 패스가 측면으로만 향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팀적인 완성도를 봤을 때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홍현석과 이재성 혹은 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강인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상황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공격이 단조롭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 경기에 한해서는
후반에 타협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전방 뒷공간으로 빠르게 좀 찔러넣고 그걸 우리 선수들의 아주 좋은 개인 기량을 통해서 세컨볼 싸움 이겨내고 공 가진 선수가 볼을 운반하면서 결국 공격이 더 잘 풀리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 빌드업에서는 또 김민재 선수의 롱 패스가 또 좋은 역할을 했죠. 그렇죠. 네, 김민재 선수가 그래서 패스 능력에서도 칭찬을 받을 만했던 또 이번 경기였는데 이러한 접근법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시안컵에서는 이번의 튀니지처럼 수비적으로 역시 숫자를 많이 두고 우리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에 1순위 목적을 두는 팀들을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상대할 가능성이 클 텐데 좀 긴 패스를 통한 선굴군 축구의 접근이나 이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접근은 저는 아시안컵을 위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말씀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네. 추가 질문을 약간 드려볼게요. 네. 뭐냐면 물론 아시아에도 이제 강팀 몇 아우, 팀은 있죠. 뭐 그렇지 않겠지만 웬만한 이제 아시아 팀들의 경우에는 같은 실리적인 컨셉이라 하더라도 튀니지는 내려가 있는 축구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팀이 안 나오는 팀은 결코 아닌 반면에 그렇죠. 다른 아시아 팀들은 아예 더 내려가 있을 공산이 큰데 여기서 이 지공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아니, 저는 그것까지 고려해도 지금의 다이렉트식 접근이 꽤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박스 안의 수비에 집중하고 있는 팀들을 상대로 우리가 뒤에서부터의 작업에 너무 시간을 들이게 되면 공격을 나가는 속도 혹은 공격에서 슈팅을 만드는 빈도가 오히려 더 느려지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전개 속도에서 전개 과정에서 드는 시간을 최소화하되 그를 바탕으로 우리 선수들 공격진들의 개인 기량에 더 집중을 해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푼다면 오히려 그게 밀집 수비를 공략할 때는 좀 더 이로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 자서전에서 저도 읽으면서 발췌한 내용인데 2019년 벤투 감독 때 그 아시안컵이 사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네. 그래서 벤투 감독의 팀 완성도가 카타르 월드컵 때처럼 잘 입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카타르를 상대로 우리가 분명 기세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압도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실제로 카타르가 굉장한 전원 수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팀 완성도가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 과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쓰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밀집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빠른 공격 전진과 기회 창출이 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자서전에서 그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이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했는데 밀집 수비 상대할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이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오히려 우리한테는 조금 더 공격진의 장점 또 공격 빈도를 많이 가져가는 데는 이로울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모든 팀들이 우리한테 밀집 수비로 대응할 건 아니잖아요. 네.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압박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로서도 더 이상의 롱패스가 아닌 만들어가는 또 다른 변화,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상황들, 우리가 볼을 소유해야 되는 상황들, 상대의 전술적 변화나 대응에 우리가 역으로 대비해야 되는 상황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전술 싸움을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금 튀니지전에서 보여준 내용보다는 공격 과정에서의 다양성을 조금 더 팬들한테 만족감을 줘야 될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야 네. 아시안컵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더 단단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도 분명히 뭐 모든 팬들이 다 아시지만 네. 몇몇 팀들은 강팀들이고 어우. 네, 우리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팀들이 있죠. 뭐 일본, 사우디, 이란, 호주 이 네. 라인업만 하더라도 거기에 뭐 또 카타르가 또 개최국이니까 카타르도 논외로 할 네. 수가 없고요. 이제 그런 팀들만 하더라도 약간씩 다 스타일이 다르면서 우리를 상대로 실리적인 접근도 물론 하겠지만 공격으로 나올 때의 능력이 충분한 팀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우리를 상대로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압박을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대와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스타일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상대가 높은 지역에서 압박으로 나올 때는 우리도 정말 그 패턴 플레이로 뭔가를 풀어나올 수 있는 빌드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대목은 약간 우리 대표팀이 좀 더 향상시켜야 될 대목이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승을 거두면서도 우리가 계속 비판에만 주목하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 튀니지전은 클린스만 감독이 새롭게 기용했던 선수들, 자리 배치한 선수들의 활용도가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득이 있었고 또 우리가 롱패스를 통한 선굴군 축구를 통해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상대의 어떤 수비 많은 숫자를 괴롭힐 수 있구나. 세컨볼 싸움이나 선수들의 개인 기량까지 발견한 점은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남은 아시안컵 준비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중앙에서 연결골이나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패턴 플레이와 같은 약속된 플레이들이 좀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경기 운영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표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팬들에게 보여줘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나왔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칭찬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게 되는 현재까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튀니지전은 정말 잘했고요. 너무 잘했죠. 네. 네. 그 튀니지가
우리가 여태까지 상대했던 많은 또 평가전 상대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모처럼 정말 그럴듯한 괜찮은 팀을 상대해서 우리가 대승이라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튀니지어는 당연히 뭐 1차적으로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더 이제 빌드업이나 이런 차원에 있어서도 결국은 다양성이 좀 더 필요하다. 네.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정말 외나무다리 승부 아시안컵에서 또 우리를 잡을 수도 있는 강팀들과의 대결에서는 사실은 여기서는 조금 더 다양성이 나와줘야 된다는 또 이명철 해설위원과 저의 또 공감대가 네.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흥민 선수 그리고 황희찬 선수,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풀어봤던 또 우리 튀니지전 이야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토트넘과 또 이달의 선수, 이달의 감독 이야기까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다음 코너에서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